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전투에서 져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전략을 잘 짜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투자에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구상을 해놔야 돼요. 그 전략을 잘 구상해 놓으면 하루하루의 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이게 쌓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신도 이 투자에서 타이밍을 잡을 수 없어요. 그 타이밍이 아니고 자산 배분만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지금 전자 공시를 통해서 주식시장 흐름을 좀 읽는 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작가님 책을 보면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업 분석을 하실 때 이 양갈비 가위로 표현한 것들을 많이 호응을 하고 계세요. 뭐 쉽게 되게 설명해줬다 이런 뜻일 텐데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뭘 봐야 돼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신단 그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 근데 그때 보통 처음에 이제 주식을 할 때 방법론에 많이 아니, 방법론 이전에 종목에 많이 꽂히세요. 그쵸. 네.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돼요? 근데 맞아. 뭔지도 모르고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올라요, 안 올라요. 딱 그것만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좌절을 겪은 분들이 뭘 하냐면 요령을 이제 찾기 시작해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어떤 요령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돼요? 맞아. 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대부분 차트로 많이 갑니다. 차트에서 요 시그널이 되면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뉴스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시황이나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좌절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네. 네, 실제로 그 요령과 방법은 생각보다 적용해서 뭔가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 전문 용어로 매사기라고. 네. 정말 그분의 어떤 동물적인 감각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이 물론 내가 이렇게 봤어, 이 지표를 중요하게 봐서 이걸 기반으로 투자해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그분의 노하우나 그분이 그쵸. 생각하고 있는 네.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그 지표만 보면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 뭘 봐야 되냐? 가치 투자야.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업을 분석하세요라고 하면 막막하잖아요. 뭐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 분석의 플로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플로우를 알려드리는데 양갈비 가위만 따라오세요.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수량입니다. 네. 기업을 볼 때 이 수량이 먼저 증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뭐 음식료 생각해 보시면 가격을 올리는 건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근데 수량을 많이 판매한다 그러면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매출이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결국은 수량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수량이 늘어날 수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럼 수량이 늘어날 수 있는가를 보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그 기업이 뭘 하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 기업의 비즈니스를 일단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비즈니스를 파악을 하고 산업의 동향을 본 다음에 이 산업 내에서 이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 그리고 이 산업이 성장해. 그러면 양이 성장하겠죠.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한다 그러면 양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니까 한번 볼만하겠네 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양과 그 가격이 곱하기 때문에 네. 양과 더불어서 가격도 보셔야 돼요. 근데 가격을 볼 때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산업이 처음 시작되잖아요. 태동될 때 가격을 믿지 마세요. 네,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흔히 Q와 P의 곱이니까 Q도 증가하고 P도 지금 유지가 되면 실적이 엄청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초기 산업에서의 P 가격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보조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태양광 같은 거. 근데 보조금이 줄어들면 가격 경쟁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그런 경우들이 부직 기수라는 거죠. 예를 들면 OCI 많이 아실 거예요. 동양제철화학이 2000년대 중반에 폴리실리콘, 태양광 폴리실리콘 시장에 진입했는데 그 당시는 태양광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천정부지였어요. 근데 그 가격을 적용을 해서 이 회사 주가가 좋을 거야 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가격이 떨어졌죠. 그리고 그때의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가는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 식으로 가격이 지금 초반의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회사의 갑과 을 관계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부품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납품하는 업체는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이거 CR 우리 가격 인하해 라고 하면 단가를 떨어뜨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다음에 이 두 가지 예외에 굉장히 중요한 가격 지표들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클리컬들이 대부분 가격 지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건 뭐 이런 태블릿이라든가 카메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격 소비자 작가가 있는데 B2B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 작가가 정해지지 않고 시장 가격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져요. 대표적으로 철강, 화학,
반도체, 그다음에 해운, 조선 이런 것들은 이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매주 뭐 주기적으로 발표가 돼요. 그러면 그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수요와 공급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양을 앞으로 뒀지만 가격을 통해서 양을 판단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뭐가 되겠어요? 양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양과 가격이 동시에 좋아지니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 가격이 올라간 초반에 이 이유를 파악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이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거야. 그러면 이건 밑에서부터 사야 돼. 가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양과 가격을 조율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을 내가 봐야 되겠어. 가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매출이 잘 나와. 매출 내가 뭐 하루에 1억을 벌어요. 근데 비용을 1억 5천만을 써요. 그럼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돈이니까 매출과 더불어서 비용 통제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게 비용, 비. 그 양갈비. 비구나. 예. 그렇죠. 그럼 양갈비를 잘 구우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기업이 어떻게 이익을 내는지 구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이익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갈비 일단 잘 구우셔야 돼요. 양갈비를 잘 구워서 회사의 이익이 잘 나와요. 앞으로 성장도 할 것 같아요.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럼 투자를 할까요? 뭐 할 마음이 좀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럼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안 되는구나. 양갈비에서 딱 끝나면 안 된다. 좋은 회사인데 정말 회사가 투자를 할 만한가 고민해봐야 돼요.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집을 산다고 해봐요. 반포, 강남, 대치 좋은 거 알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비싸니까 안 사게, 안 살래 이렇게 되죠. 좋은 건 알아요. 좋다고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식도 양갈비를 잘 구웠더니 회사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좋은 만큼 이미 시장에서 크게 평가를 하고 있고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지금 살 건 아니네. 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 평가입니다. 가치 평가.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 평가를 해보고 이 양갈비를 구웠을 때 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싸네 비싸네 이 정도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 평가의 툴을 여러분들이 막 엄청나게 공부할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PER, PBR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PER을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져가 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책에도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쨌건 양갈비를 구워서 가치평가까지 끝냈어요. 그럼 가치평가를 했는데 싸요. 그럼 이걸 사면 될까? 여기까지 이제 나온다면 그것도 아니죠. 네. 하나 더 볼 게 있구나. 네. 싸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싼데 이 회사 믿을 수가 없어요. 최대주주가 회사 좋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그걸 달성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싸 보이지만 싸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갑자기 경제 상황이 변했을 때 이 회사가 실적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코로나 때 실제로 무너진 기업들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변수가 들어왔을 때 취약한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위험도 평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위험도 평가를 했을 때 이 위험도에 대한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위로 이 양갈비를 잘 구웠을 때 가위로 잘 자르면 내가 진짜로 이걸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괜찮다. 그럼 잘라서 드세요. 그게 양갈비 가위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제가 한 번에 설명드린 거예요. 네. 양갈비를 기억하고 가치평가와 가위 이걸 네. 기억하면 여기까지는 분석을 해봐야지 일단 투자를 할지 말지를 그렇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뭐 이걸 또 머릿속에 떠올리기 좀 쉬우니까 그렇죠. 자주 좀 반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이제 모두가 또 좋게 평가하는 기업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또 이미 나에게까지 들어온 정보는 이미 늦은 정보야 하면서 이제 또 고려를 안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전자공시를 통해서 본다면 이 매수하고 또 매도하는 타이밍 어떻게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전자공시를 통해서 이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건 어렵습니다. 네, 저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애초에 잡지 말라고 얘기를 드려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도 시클리컬에서 시클리컬 안 좋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면 미리 그냥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타이밍을 애초에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쵸.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맞출 수가 없다는 걸 전제로 깔고 아예 시작을 해서 들어가면 타이밍을 재지 않아요. 굳이 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하나하나 전투의 승리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든 승리를 해서 수익을 내야지가 아니고 전략을 잘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닥에 있는 걸 잘 잡고 기다려봐야지. 근데 그 바닥에 있는 것들을 분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순환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런 전략을 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
아시죠? 베트남 전쟁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지 혹시 아세요? 마지막은 잘 모르겠는데. 예. 베트남 전쟁이 그 원래 미국이 엄청나게 승리를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했었는데 예, 예. 그 어떤 날 무슨 날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생방송 미국에 생중계를 되는데 그날 베트남 장군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트남이 아직도 강건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미국이 철수했었어요. 네. 결국 보면 베트남은 전투에서는 다 졌죠. 근데 전략적으로 잘 이끌면서 베트남과 그러니까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전투에서 져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전략을 잘 짜서 전쟁,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투자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구상을 해놔야 돼요. 그 전략을 잘 구상해 놓으면 하루하루의 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이게 쌓입니다. 근데 그 구상을 내가 이 타이밍을 잡아서 수익을 내야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신도 이 투자에서 타이밍을 잡을 수 없어요. 그 타이밍이 아니고 전략을 잘 짜서 자산 배분만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자공시를 내가 분석해서 완벽하게가 안 되잖아요. 애초에 완벽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실수했다고 판단했을 때 손절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가져가면 손실은 줄인 상태에서 수익을 더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하긴 뭐 타이밍을 딱 언제 딱 맞추는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죠. 워낙 너무 사람들이 그런 걸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하지만 어쨌든 그런 타이밍보다는 좀 더 미래적인 전략을 가지고 좀 접근하는 게 좋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또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는 전자공시는 어떻게 좀 달라진다고 봐야 될까요? 공시가 나오는 건 똑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시장이 보면 네. 뉴스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상승장이면 호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다음에 하락장이면 악재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 호재에 둔감해지고 똑같은 공시가 나오고 똑같은 실적이 나와도 반응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상승 시장에서는 실적에 일단 무조건 포커스를 두세요. 네. 실적 발표 시즌이 1년에 4번이잖아요. 근데 그 시즌에 기업들이 실적이 튀는 기업들을 확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실적이 1분기가 특히나 중요해요. 1분기 실적이 예.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시장에서 가장 반응을 많이 안 주고 2, 3, 4분기로 갈수록 시장에서는 약간 좀 둔감해집니다. 그 다음 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시즌 특히나 1분기에 꼭 집중해서 보시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나 수주 공시가 나오는 게 있으면 그것도 이제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시설 투자와 수주가 전방위적으로 산업 전방위적으로 많이 나올 때, 근데 그 중에 초반에 나올 때 관심을 주세요. 나중에 좋다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네. 그 이후에 마지막에 대규모로 투자가 나오잖아요. 보지 마세요. 네, 그건 위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할 때 오버캐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도태되는 기업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기업을 잡아야지. 캐파가 막 증산될 때 다 좋다고 할 때 그때 시설 투자와 수주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때는 보지 마세요. 네,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그랬어요. 2차 전지가 작년 한 7월 정도에 마지막으로 시설 투자 공시가 대규모로 나왔거든요. 네. 그때 딱 꽂혔습니다. 네. 어차피 투자자는 다 알아요. 그 이후에 투자가 없다는 걸. 왜? 기업들이 계속 소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투자가 나올 때, 그럴 때는 좀 위험하니까 아예 초반에 보세요. 근데 실제 포스코 지금 케미칼, 예전에 지금 퓨처엠, 네. 포스코 케미칼 2022년부터 투자가 나왔어요. 2021년 말부터. 그럴 때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투자가 나오는데 이거 왜 나왔지? 공부해 보니까 2차 전지가 좀 좋아질 것 같긴 하네. 근데 다른 업체들은 어떻지? 다른 업체도 좀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네. 네. 그럴 때 뭐 미리 봐서 투자한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그 호재에 이제 둔감해지고 악재에 민감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뭐 시설 투자, 수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럼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을 때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입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하나하나의 기업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기업이 자사주 매입이 나왔으니까 싸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사주 매입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우리 회사 싸다라고 평가한다는 것보다 시장이 좀 저평가돼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사주 매입이 많이 증가한다 그러면
그 당시 단기 이제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기업의 내부자들이 장내 매수를 하면서 또 장내 매수가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럼 그 말도 결국 뭐냐면 우리 회사 정말 싼데 이렇게 평가받을 회사가 아닌데 라고 하는 이제 평가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시장이 좀 바닥을 잡아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장내 매수에서는 한 가지 이제 유의할 게 있어요. 장내 매수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네. 주가가 오른 다음에 살짝 조정을 받으니까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 계속 빠지잖아요. 너무 싸서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일단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쌀 때가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재밌게 올라가서 살짝 조정받았을 때가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주가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급등했는데 이게 만약에 단기 이슈라 그러면 네. 요 살짝 조정받을 때 살까요? 뭐 내부자는 살 이유가 없겠죠. 네. 네,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단기, 높다고 보면 지금 팔고 이때 사지 뭐. 안 팔더라도 이때 사면 되지 뭐. 난 늘려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오른 다음에 살짝 눌려 있으니까 샀어요. 그 말은 우리 회사 정말 좋아지는데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얘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올랐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근데 물론 빠진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고르면 그 중에서 좋은 기업들을 선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졌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까? 그 기업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장내 매수니까 좋은 시그널 이게 아니고 그 회사를 분석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또 포인트가 나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가 나오는데 빠진 기업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뭐 PBR이 0.23배, 뭐 0.2배, 0.3배 뭐 이렇게 되고 순연금도 많고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뭐 60% 이상이 돼요. 그런 기업이면 좋아 보이잖아요. 탄탄하고. 그럼 이런 기업들은 사시겠어요?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은데요. 네, 보지 마세요. 네. 네. 다 틀리는군요. 제가 말하는 것들. 아니다. 이게 상식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반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되는 네. 거예요. 네. 제가 상식적으로 제가 대답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주 상식적인 네. 건데 네. 보통 이런 기업들은 가치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싸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실제로는 이런 기업들이 통하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봤었고 저도 가치 투자를 보면서 이런 기업들을 계속 봤지만 실제 주가는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기업들은 대주주가 주가 부양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최대 주주는 우리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리잖아요. 늘려서 나중에 이걸 상장 폐지를 시키면 싼 가격에 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와 최대 주주의 이해관계가 달라요.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되는,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최대 주주는 그냥 내가 이 회사를 먹으면 끝인 거죠. 예를 들면 순연금이 3천억이 있어요. 시가총이 2천억이에요. 그러면 2천억일 때 내가 이 회사를 다 사다 100%를 소유하면 3천억 현금이 내 거잖아요. 그렇게 돼요. 근데 일반 주주는 그 3천억 현금을 내가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신성통상이라든가 대양제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네. 그 공개 매수에 들어갑니다. 저렴한 가격에. 그러면 주주는 벙찌는 거예요. 네. 아니 나는 회사가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최대 주주가 싼 가격에 그냥 공개 매수를 해버리네. 그러면 이런 수익을 낼 수 없겠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오래만 힘들기만 하고 어려우니까 이런 기업들을 보지 마시고 내부자들이 사는 이유를 보니까 이 회사의 기업의 실적이 성장할 것 같아. 그 성장이 나오는데 그것 대비해서 이제 싸.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 기업들을 당장 사시라는 게 아니고 그 기업들을 솔팅해서 한번 관심 종목에 쭉 넣고 그 기업들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이 어떤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산업을 파악했으면 그 산업과 관련된 이슈가 갑자기 불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HBM이 최근에 불거졌다 그러면 HBM 관련된 비즈니스 때문에 내부자가 장내 매수를 했고 이 회사가 좋게 봤어.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HBM이 시장에서 화두가 되면서 부각이 된다. 그러면 그때 사시는 거예요. 네, 솔팅이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미리미리 좀 전략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사시라는 거죠. 이분은 그냥 뭐 순간의 어떤 자기 감정이나 뭐 선택이 아니라 좀 사전에 좀 그런 쭉 흐름을 따르면서 공부를 좀 해올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자공 시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자공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좀 현재는 좀 약세인 산업이지만 앞으로 또 유망한 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또 이제 사람의 마음 좀 조급해지잖아요. 그럴 때 그렇죠. 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필요할까요?
마인드 컨트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얘기 드리는 건데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일단 딱 시인하고 가면 그래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지금 타이밍 놓쳤지 뭐. 근데 다음 타이밍 잡기 위해서 뭐 노력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급하게 뛰어든다고 해서 뭐 되겠어? 기다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내가 어떻게든 내가 만회해야지 라고 하면 또 실수하잖아요. 난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만회해야지가 전략이 되는 거죠. 그 시험을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시험을 칠 때는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면 실수를 줄이는 싸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 책 같은 걸 보거나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공부를 하는 건데 공부를 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나를 잘 안 다음에 실수를 줄이는 싸움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실수를 줄인다는 건 욕심을 줄인다는 거고 욕심을 줄인 상태에서 기다리는 싸움을 한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나 기다릴 수 있어요. 기관 투자자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비중을 무조건 채워야 되고 현금을 둘 수가 없고 비중을 무조건 채워야 되고 데일리로 계속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급해질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개인들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 기다림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여가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면서 계속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을 내가시라라고 얘기 드립니다.